everyone. Welcome to Teaching Phonics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강에 걸쳐서 이제 파닉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조이스 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Background for Phonics라고 해서 우리가 파닉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좀 기초적인 배경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이제 파닉스가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 파닉스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은 이 리터러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문맹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 두 가지를 이유로 꼽거든요. 첫 번째는 이 문자 시스템이 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한글은 투명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자 시스템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워낙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지 않은 미국인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의 문맹률이 높다, 이런 이유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또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Nations Report Card라고 해서 이제 전국의 교육 관련 이제 수치를 잡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4학년 학생들의 34%가 읽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68%가 below proficient level이에요. 즉 능숙하게 읽는 수준 아래라는 거죠. 즉 그 그레이드 레벨에서 요구되는 읽기 정도가 있는데 그만큼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다음에 68% of 8th graders are below grade level in reading이라고 해서 지금 8학년이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고등학생의 68%가 그 학년에 필요한 읽기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인들 중에 48%가 리딩에 있어서 프로피션트 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맥기네스의 Why Our Children Can't Read라고 하는, 그쵸? 이제 여기에서 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 제목 Why Our Children Can't Read 하면 혹시 딱 떠오르는 책이 있지 않으신가요? 뒤에 나오긴 할 텐데 Why Johnny Can't Read라고 하는 이 파닉스 역사 또는 이제 읽기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Johnny는 왜 읽지 못할까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파닉스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 책 얘기를 하기는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이제 그건 루돌프 플래시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자기 옆집에 사는 5살짜리 남자애가 학교 이제 입학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걸 보고 일로 와봐라 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만에 글자를 읽게 만든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그 책이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도 잘 팔립니다. 지금 볼 때에는 그 파닉스 교수법이 좀 뭐랄까,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좀 고루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목을 따서 Why Our Children Can't Read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맥기네스가 쓴 겁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리터러시가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영어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영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빌딩 블록스,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블록을 쌓아가지고 구축하는 무엇이라고 봤을 때 이 언어를 구성하는 결국은 이 블록들인 거죠. 이 블록들은 사운드, 소리와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문자죠. 그게 written expressions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spelling rules that go with them. 이 written expressions하고 같이 가는 이 철자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랭귀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빌딩 블록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word라고 하는 개념하고 phoneme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spoken words in all languages, 모든 언어에 있는 이 구어체 단어들은 formed by combining one or more sounds, 하나의 사운드 또는 그 이상의 사운드를 결합시켜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한국어도 보시면은 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라크
라고 하는 사운드하고 라고 하는 사운드가 합쳐져서 가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어는 이게 음절 단위로 불락화되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라서 영어하고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하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건 모든 언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this series of sounds carries meaning. 워드 단위, 즉 요 단어 단위로 가야지만 의미가 생기죠. 그런가 하면 phoneme, 음소라고 하는 것은 each sound is called phoneme. 요 워드 안에 들어가서 워드가 쪼개지는 그 각각의 소리들은 phoneme이라고 불러주고 영어에는 44개의 phoneme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마다 다릅니다. 한 언어에 존재하는 음소는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발음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포님을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던 이 발성기관의 근육들을 새롭게 이제 이 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발음이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포님들을 듣고 본인들이 이제 그걸 익힐 수 있는 능력을 사실 가지고 태어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기가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이렇게 낯가림을 시작하잖아요. 그때쯤이 어떤 시기이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포님들 있잖아요. 즉 모국어 포님으로 점차 들어오는 소리들을 이렇게 걸러내서 의미 없는 소리들을 배제시키는 이런 작업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만 1세 돌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모국어에 사용되는 포님, 즉 모국어에 사용되는 포님이 자기에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음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국어에 사용되는 포님 이외에 다른 포님들은 걸러내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되는,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일정 퍼센티지는 10몇 %예요. 그 정도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모든 음소를 구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청각형 학습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자기가 이제 소리를 딱 들으면 픽업해서 그 나라 언어를 그대로 발음해 가면서 소리를 잘 들어야 사실 발음도 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그 자리에서 픽업해서 영어를 잘하는 이런 특질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1세 정도가 되면 모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소 이외의 다른 음소를 듣는 능력들을 구별하는 능력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면 다른 거는 뭐 사실 어린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요새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로지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발음이죠. 발음은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청각형 학습자 유형의 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성인들은 커서 외국어를 배웠을 때 모국어에 없는 음소들을 발음하는 게 힘들어서 그쵸?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절 단위 블록으로 이렇게 언어가 구성이 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음소를 구별하는 거를 의외로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칠 때, 배울 때, 즉 모국어로 한국어를 습득을 할 때 우리가 뭔가 음소 비슷한 것을 한번 체험해 보는 때가 딱 한 번이 있어요. 보니까요. 어느 때냐면 이럴 때예요. 그 하고 아를 하면 가가 되고 사실 그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실 그에다가 을을 붙이지 않고 이게 음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가, 아는 나. 요때 음소를 한번 봐요. 한국인들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음소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음소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음소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영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은 문자로 데리고 오는 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어의 그 음소가 한국말의 음소랑 되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의 소리가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그 음소들을 구별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발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주 어린 그런 어린이 학습자들, 그쵸? Very young learner라고 하죠.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이제 영어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문제. 영어에는 26개 알파벳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 알파벳이 쓰는 건데, 라틴 알파벳 이 26개가 영어에서 사용하는 44개의 포님이 존재하잖아요. 이 포님을 묘사하는데 역부족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담아내지 못하죠. 그리고 49개의 멀티레터 포노그램 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포노그램이 뭔지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이 포노그램이 뭐냐면 a letter of combination of letters which represents one or more sounds라 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리를 나타내주는 문자들의 집합, 이게 포노그램이에요. 즉 레터가 26개가 모든 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 레터들을 조합해서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포노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26개, 49개 이렇게 합해가지고 75개의 포노그램이 있어야지만 영어에서 발성하는, 발음하는 모든 소리들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개의 레터만으로는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사실은 표문자라고 하는 거면 이거야 되는 거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써.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소리랑 맞아떨어지면 이게 이제 문자가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라틴계 알파벳을 사용을 했지만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호 같은 거 안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알파벳 A가 스페인어에서는 외에 다른 사운드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사실은 크게 배울 이유도 없어요. 거기서는요. 그냥 보면서 그냥 A를 보면 다 아라고 읽으면서 까사블랑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여기 A 사운드가 발음이 여러 개잖아요. 이 A가 에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쵸? A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가 이거예요. 26개가 영어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다 표시하지 못한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49개의 포노그램을 써야지만 영어에서 발음하는 이 소리들을 다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44개의 사운드, 결국 44개의 포님이죠. 이거는 75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방식으로 써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27개, 이 중에서도 27개는 소리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the phonograms with several sounds, 이제 여러 개의 소리가 있는 포노그램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왜 생겨나냐면, 이 접사들이 붙으면서 발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요. 예를 들면 보세요. sound of A, A가 발음이 여기서 vacate도 나고 evacuate라고도 나고 vacation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vacate 할 때 하고 이거 vacate A 발음 나오고 여기서는 이 에 발음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에 발음이 다르거든요. vacation 할 때 요 ve는 요건 약간 슈아 사운드가 나오지만 여기선 다른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다른 A 사운드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것들이 붙었냐에 따라서 그 사운드가 변하기 때문에 포노그램이 여러 가지 소리가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morphophonemic languag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morpho라고 하는 말이 원래 morphology가 형태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 음성 그렇죠? 형태 음소 단위의 언어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형태소나 아니면은 단어의 의미가 뭐하고 맞춰지냐면 단어들의 phonemic representation, 단어들의 이런 음소를 표시한 거 이것과 맞춰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와 소리가가 함께 가고 있다. 결국 이거는 표어 문자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쓰는 것 스펠링과 의미, 그쵸? 그것과 소리가가 같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영어에는 31개의 스펠링 룰들이 있어요.
물론 뭐 옛날에 원래는 뭐죠? 이 Phoenix Generalization Rul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50몇 개가 넘거든요. 이 컴퓨터가 생기기 전에 이거 머리로 만들어낸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고 이 커버력이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아래로 갈수록 낮아져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31개로 줄여놓은 버전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 31개로 줄여진 버전을 제가 이제 이 연수 시간에 다 알려드릴까? 라는 생각을 하고 교환을 쓰다가 사실은 그러면은 이 31개의 그 룰들로 몇 강이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1개의 요 스펠링 룰들은 번역을 해서 핸드아웃으로 따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거를 꼭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요 31개 스펠링 룰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포노그램과 함께 어우러지고 단어의 스펠링과 발음에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룰들을 모르면 1700개 이상의 포노그램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즉, 이 룰대로 하면 75개의 포노그램과 이 룰들만 알면은 이제 이 영어 단어들을 보면서 이제 읽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규칙을 가지고 읽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Many other languages have influenced the English language라고 해서 영어에 영향을 끼친 언어들이 되게 많죠. 라틴어, 그리스어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이제 학문의 근간이 그 16세기, 17세기까지 계속해서 라틴어하고 그리스를 통해서 학문이 발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여기 셀틱이라고도 발음하고 켈틱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켈트족들,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요 사람들을 원래 켈트족들이잖아요. 그쵸? 요 켈트족들이 계속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노스라고 해서 저쪽 북유럽 쪽 사람들이 많이 침공을 했었죠. 그쵸? 그리고 앵글로 삭슨, 그리고 German and others라고 나오는데 이 German이 사실 독일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게르만도 이렇게 써주거든요. 게르만족. 그쵸? 그래서 이거 German. 그리고 프렌치 침공이 있었는데 그것도 프렌치도 게르만족의 일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German, 그러니까 Germanic language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영향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약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언어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스펠링이 중구난방인 영향도 있는데 영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포용력이 넓다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볼 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multisyllable words라고 해서 다음절 단어들은 90%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즉, 이 영어에서 좀 개념어다 하는 것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말도 거의 그렇지 않나요? 보면요. 사실 pure English나 pure Korean, 순한국어, 그리고 이제 순영어 이런 표현 쓸 수 있는데 순한국어나 순영어나 거의 퍼센티지가 비슷해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쓰는 한자어들 있잖아요. 한자어. 영어로는 사이노코리안이라고 불러줍니다. SINO. 사이노가 이게 중국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사이노코리안과 이제 퓨어코리안으로 나눠지는 거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도 Chinese characters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굉장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사용을 하죠. 법률 문서라든가 뭐 고문원 이런 쪽에서만 또는 한의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지 한자 자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사이노 코리안 한자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한자어들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크고 한국의 한자어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75%는 중국에서 온 한자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서구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번역청을 만들어서, 이거 난학이라고 했어요. 번역청을 만들어서 서구의 새로운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한자로 옮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많은 한자어들의 75%,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자어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자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막 들리는 한자어들이 있죠. 그렇죠? 뭐 관계 뭐 이런 거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한자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Chinese characters를 사용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노 코리안의 대부분도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온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됐어요. 갑자기요. 그렇죠? 그래서 뭐죠? 영어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딱 이해를 하냐면, 당신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 루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Chinese characters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Greek 루트나 아니면 라틴 루트를 당신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Chinese characters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라틴어하고 그리스어 루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할 줄 알고 라틴어를 할 줄 아는 거 아니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한자를 어떻게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가장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는 multicultural language, 다문화가 들어가 있는 언어이다. 맞습니다. 이게 언어의 커다란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 보시면요. 영어에 대해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정은 뭐냐면 illogical, 논리적이지 않다. 즉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중구난방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입장을 저는 지지하고 있냐면 intensive systematic phonics is the answer 라고 해서 이제 강력한, 그쵸?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phonics를 가르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요, the majority of children have been taught in whole language approach. 이제 다수의 어린아이들이 이 whole language 방식으로, 접근법으로 영어를 배워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원어민 교사들, 그리고 교포들이 미국에서 대부분 whole language approach로 영어를 배워갖고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닉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꼭 그거를 명심을 하시고 파닉스 수업을 시킬 때 원어민 강사들, 그쵸? 그리고 교포 강사들한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those taught have been given the effective approach as the last resort. 그리고 이 파닉스를 배운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파닉스를 배웠냐면 아무리 whole language로 가르쳐도 못 읽으니까 last resort라고 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파닉스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by a few reading centers 하면은 몇몇 읽기 센터들이나 아니면 literacy specialist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이나 dyslexia institutes and researchers라고 해서 난독증 이제 그 연구소들이나 거기에 있는 연구자들만 가르쳤다는 거죠. 사실 이 난독증 협회 쪽에서 강력하게 파닉스를 사실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영어는 has a comparatively simple grammatical system. 영어의 장점입니다. 비교적으로, 즉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교해서 굉장히 뭐예요? 단순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문법 체계는 영어는 단순합니다. 아마 한국어 문법보다 쉬울 거예요. 영어 문법이요. With very little inflection and a comparatively short list of irregular verbs and plurals라고 해서 굴절이 적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 불규칙 동사와 복수형의 리스트가 짧다. 다른 언어는 훨씬 더 많거든요. 라틴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이제 그래머 시스템은 단순한 편이다. 요거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제 스펠링은 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즉 특히 한국어나 뭐 이런 언어에 비해서는 복잡할 수 있으나 이제 문법은 단순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결국 75개의 포노그램하고 31개의 스펠링 룰들, 요거를 이제 잘만 배우면 요것이 영어를 마스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98%의 룰이 요걸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파닉스를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보시면 영어는요, 세계에 있는 그 언어 중에서요, 어휘가 가장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약 2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영어 어휘에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 평균적인 성인, 원어민, 화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만 단어에서 6만 단어의 단어를 알고 사용을 하고, 여기 well-educated adult speak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 이상의 학력자들, 그쵸? 이런 이제 고급 뭐랄까요,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문제는 이거죠. 최소한 미국 사회에서 멀쩡하게 시민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휘는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죠. 인간의 메모리라고 하는 건요, 대략 2,000개 정도의 개별적인 상징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자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심볼이, 그쵸? 이게 심볼이잖아요. 문자가 2,000개를 넘어가면 좌절의 단계,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성인들은 그럼 4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가 사회에서 펑션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해결하는 인간의 기억 용량이 분명한데, 그쵸? 필요한 어휘는 이 정도이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닉스를 제대로 가르치면 75개의 포노그램과 31개의 룰, 요것만 있으면, 그쵸? 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Robust Instruction of Intensive Phonics, 집중 파닉스를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닉스를 제대로 잘 가르치면, 영어 파닉스를요, 제대로 잘 가르치면, 이런 4만 개, 2만 개를 규칙 없이 외워야 하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참고 서적이요. 드니스 에이지의 Uncovering the Logic of English라고 하는 책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강력하게 파닉스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맥기네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Background for Phonics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